예, 안녕하세요. 백모 박상현이 호스트를 보고 있는 기러기 천국 프로그램 오늘 첫 회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첫 회는 엉성하게 짝이었습니다. 제 몰골부터 오늘 굉장히 엉성한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 그 게스트로 잘 아시는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나오셨기 때문에 모든 허물이 덮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책 읽는 우리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오래간만에 폼 좀 잡자고. 누가 더 근데 계속 읽을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우리 변희재 동지를 제가 계속 모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여기 기러기 천국이라 그러는데 여기 사실 기러기는 한 마리도 없잖아요. 기러기가 뭐예요, 뜻이? 뭐 기자하고 쓰레기와 합성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대한민국 기자들이 하도 기레기? 기사를 엉망으로 쓰니까 뭐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단어죠. 근데 그 본인은 기자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터넷 신문사 대표를 17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 언론인이잖아. 법적으로 언론인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만뒀죠, 2년 전에 언론사를 그만두고. 아, 기러기 안 되려고. 네, 그래서 아니 뭐 여러 가지로 이 법적으로 언론인이 돼 버리면은 발언 네. 하나하나가 다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렇지. 이게 뭐 무순장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예. 직을 아예 안 가졌고 또 이제 김영란법이 생겼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현직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얻어먹어도 얼마든지 된다. 얻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상생의 문제로 강남 룸살롱 가서 네. 숙박 언니한테 얻어먹어도 그래서 된다. 과거에는 저도 기자였는데 예. 근데 언론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를 기자라 생각을 안 하죠. 분명히 법적으로 기자인데 언론계 밖에 사람들 네, 기자. 전혀 어느 누구도 저를 기자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좀 정체성이 좀 이상합니다. 저도 기자였던 거 알아요? 한국보면 한 1년 하셨다면서. 1년, 사실은 정확하게는 적은 2년을 뒀는데 6개월 있다가 진명수배 당해가지고 1년 만은 도망 다녔고 이제 2년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장 사장님이 사장일 때인데 그 양반한테 갔더니 야 계속 회사 좀 해봐라. 근데 뭔가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88년이라 그때가 이미. 그래서 이건 더 기자할 필요가 없겠다. 원래 기자는 이제 데모하려고 위장신분이었어. 87년에 위장하려고 1월 달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외가가 다 기자 출신들이어가지고. 아, 85년에 들어갔더니. 예,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사람 좀 되라고 예. 큰애 삼촌이 이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계시다가 이제 프레스센터 이사장 할 때인데 외가로 계속 보냈다고요, 방학 때. 아, 예, 그래서 글 읽고 글 쓰는 공부하라고. 예. 기자들이 글 안 읽고 글 안 쓰는데. 그때 기자들은 좀 괜찮았나 보지? 아니 저희 큰애 삼촌은 이 술 한잔도 안 하고 사람도 아예 안 만나고 편집 기자 출신이거든요. 아, 제목 따는 거. 그 편집 예, 기자들이 편집 내공이 출신이어가지고 보여. 아. 사람은 안 만나는 기자예요. 잠깐만. 여기서 일반인 그 시청자들이 편집 기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선 기자들은 기사만 써서 보내요. 제목을 안 달아요. 그럼 기사 원고가 들어오면 편집 기자가 기사를 좀 매만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을 뽑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이더라도 가만히 읽어보면 기사는 내용이 밸런스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기사 쓴 기자 욕하면 안 돼요. 그건 편집 기자 장난이고. 그러니까 편집 기자가 기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들이 좋아요. 예전에는 사실 편집 기자가 훨씬 더 셌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뭐 뉴델리 윤복일 회장이나 아, 거의 전설적인 편집 기자죠. 최병렬 전 대표 다 편집 기자. 난 그 양반 안 좋아해. 편집 기자 출신인데 요즘에 이제 취재 기자가 더 좀 파워가 세져서 그런데 예. 저희 큰애 삼촌이 편집 기자 출신이어서 예. 그냥 조용히 집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예.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방학 때마다 이제 거기 가면서 네. 거기서 신문도 보고 그러면서 좀 나도 기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보면 뭐 그거 배운 게 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자한테 배웠지만 그 기자가 제대로 된 기자분이셨네. 하여튼 좀 말이 없던 분, 요즘 기자들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 하면은 바로 김영란법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예. 얻어먹고 다니는데 이제 큰애 삼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안 만나는 기자였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학 때 이제 기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90년대 막 후반 이럴 때인데 예. 그때부터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종이신문이 제가 봐도 이거 어렵겠다, 종이신문이. 네. 그러니까 이 신문사로 취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창업을 한 거죠, 인터넷 신문사를. 네네. 그래서 쭉 가는데
그 초기 시절에는 좀 기자 언론인에 대한 좀 뭔가 좀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미래 막 비전을 토론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순진했구나. 한 번도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었고. 그게 사람들이 흔히 기자에 대해서 가지는 기자에 대한 환상이지. 이게 전혀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예, 예. 이명박 정권 때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종편 허가를 예, 예. 그 토론 국민 기구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야, 이 KBS, MBC 도대체 독점 방송 구조가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기자와 작가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라 보기에는 기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랑 걸려 있었단 말이죠. 이 종편 허가 문제가. 예, 예. 그래서 국회에 기자들이 한 800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위원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야, 이 출입 기자들하고 언론의 미래를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역시 이게 전혀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제 주로 종편 허가 쪽에 서 있었으니까 뭐 엄청난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기자들한테. 예. 그래서 기자에 대한 환상을 다 깨졌어요. 저는 환상 없었어요. 저는 언제 환상이 없었냐면 85년도 제가 1월인가 2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츠마왈이라 그래가지고 기자가 처음 입사를 하면 경찰서 출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찰회예요. 사츠마와리가 경찰서 찰자에 돌회자. 일본말 많이 쓸 때요. 편집국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이가 뭐 24, 25, 26 이런 새파란 사회 초년병들인데 선배라는 인간들이 딱 가르치는 게 뭐냐.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그 경찰서장이 쓰는 경찰 내부 전화가 있어요. 충성전화라고. 그때 충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화통을 딱 드는데 그때 궁뎅이의 위치가 중요하다. 궁뎅이를 서장 책상 위에 붙이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서 앉고 그러고서 서장을 딱 내 궁뎅이 밑으로 깔아놓고 전화를 해라. 그거부터 가르쳐. 그러다 그때는 서장이 그래서 잎사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낮은 직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생활해 보니까 이게 그 친구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연배인데 내가 그 양반 책상에 궁뎅이 붙이고 전화통 들고 짖는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되지 말란 소리야. 그러니까 그 일본말 잠깐 할게요. 곤조부터 가르치네. 곤조부터. 뭐 경찰서 문 차고 들어가고 뭐. 곤조부터 가르치는 거. 그래서 나 그래서 이거 기자 생활 오래 하다가는 그때 그랬는데 명색이 빨갱인데도 명색이 빨갱이 내가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 하다간 사람 조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를 6개월, 7개월 하고 이제 지하생활 그 수배당해가지고 1년 반 도망 다니다가 그때 그래서 복귀를 안 한 거예요. 뭔가 나랑 안 맞더라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 80년대만 하더라도 중앙일간지 뭐 한 6, 7개 정도밖에 없었고. 뭐 사실 그때 조중동이죠. 조중동 한국일보인데 한국일보가 그때는 언론 육사라고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동아의 김중배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조중동 심지어는 방송사 SBS는 없었고 MBC, KBS의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주요 간부들이 전부 한국일보 출신이에요. 그때는 진짜 기자 권력이 막강했죠. 막강했죠 그때는. 근데 이제 제가 뛸 때는 인터넷 신문이 막 우후죽순 생겨서 제가 2004년도에 브레이크뉴스 편집장 할 때 제가 직접 국회로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에 들어왔구만. 난 그래도 블루오션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요. 그때 지금은 이제 800명입니다 국회 출입 기자가. 근데 그때도 한 300명 됐었는데 완전히 제가 그때 좀 충격적인 그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예. 아까 그 80년대 기자들은 경찰서 이런 데 문 차고 들어가서 이 서장들 반말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서 이제 기자가 많아지니까 개별 기자들의 권력은 약화되는 거고 오히려 취재원 권력이 세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회 출입에서 오히려 정치인의 보좌관이 더 센 거예요, 기자들보다. 그러니까 기자들 망했네. 그쵸. 기레기가 됐네, 그래서. 촉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그 유시민하고 정청래를 좀 깠어요. 네. 유시민이 그 당시에 그 김원기 국회의장 시절인데 네네. 뭐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때려야 되는데 김원기 의장이 안 때리니까 유시민 의원이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국회의장 된 주제에 이게 뭐 당신 뭐 누구 덕으로 국회의장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아주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김원기 예, 기자가. 그래서 그대로 썼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예. 그게 정우상 지금만 논설위원인가. 예. 근데 그때 유시민하고 정청래하고
이 기자실 문을 차고 들어온다. 어. 기자가 문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기자 브리핑을 문을 차고 들어오더니 이 개땡땡. 이러면서 이거 들으면서 이거 쓴 사람 나와봐. 그 유시민이 혹시 내가 강목으로 안 팼어? 강목은 유시민은 좀 점잖은데. 아니야. 그 친구 해또 돌면 옛날에 사람 알죠. 강목 패. 네. 그 옛날에 그 서울대 언제야?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서울대가 말하자면은 그때 각 대학에 해방고가 돼 있던 체제일 때인데 유시민이 복학했는데 아마 그때 프락치라고 정신병자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청년이 프락치라고 의심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밤새 묶어놓고 강목으로 애 패갖고 사람 패서 그 사람 거의 반 감옥 죽었잖아. 갔다 왔죠. 근데 좀 뭐 민주화운동이라고 약간 이제 과장 왜곡해가지고 가서 나도 누가 하나 패면 민주화운동 한번 해볼까? 그래서 좀 걸리고 그랬었던 게 있었죠. 아니 변대포 한번 나한테 맞아봐. 내 강목으로. 당신 몸도 좋잖아. 뭐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 민주화운동했다고. 극우 변이제를 뺐다 그러고 나도 한번 좀 보상도 좀 받아보고. 유시민하고 정청래가 와서 이 기사 쓴 사람 나와봐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 10명 확 들어오더니 대치하는 겁니다, 정치인들하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인터넷 신문사였으니까 요즘 막 쓰고 있는데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이제 저쪽 유시민 정청래 보좌관하고 몸싸움 하는데 내 상식으로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 당시에 열린당도 비판했지만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같이 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편 드는 게 아니라 이 기자 브리핑룸은 기자들의 공간인데 예. 어떻게 정치인들이 기자실을 문 차고 들어와서 보좌관들이 몸싸움을 하고 아니 강목 안 들고 들게 다행이라니까 유시민이. 야 이거는 기자들이 뭉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안 막고 오마이나 한 개라도 또 저쪽 편 들고 막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또 이제 폐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이거는 기자 사회가 아니라 무너지겠구나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예. 유시민이 기자실을 문차고 들어오는 시대라는 제가 칼럼을 그러니까 지금 기레기라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이 파워풀한 기레기들 그거랑 다르구만. 전화 한 요새는. 통으로 진짜 이 감옥인산 빼내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전혀 다르고 쪽수가 많아져서 기자 개개인의 권력이 약화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기사로 막 질러대는 거죠, 기사로. 옛날에 얼마나 파워가 좋았는지 말할까? 85 박종철 우리 고 박종철 군이 언제 87년 1월. 87년 1월이구나. 내가 그래서 다 이제 그때까지 내가 신문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리고 2년 가까이 88년 9월까지 수배를 당했지. 근데 그 전에 87년도 여름에 내가 저거가 걸렸어. 깃발 사건이라고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야, 방과단체. 거기에 내가 간부였거든. 도발이를 누가 하나 도망을 동지가 치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 그때 돈 500만 원을 구한 거야 내가. 이제 우리 누님인데 내가 아직도 못 갚았어. 누님한테 가서 내가 다방 레지를 건드렸는데 이게 남편이 있고 뭐 임신했다고 주장한다. 내가 지금 간통에다가 뭐 혼인빙자 간음에다 잔뜩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누님이 이제 의사여서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2살 아래 막내 동생이 그런 소리 하니까 눈이 거의 푹 나갖고 나한테 500만 원 준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도피 자금을 줬네, 이놈한테. 이놈이 10,000원짜리 한 장 못 써보고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뽀로가 나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말지 보도지침 사건 혹시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김주원. 그 한국일보 기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권위주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언론에다 오늘은 이거 쓰고 뭐는 어떻게 쓰고 매일 보도지침을 내려준 게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말지에다가 김두원 기자가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두원 기자가 나보다 한 3, 4년 선배인데 이 양반이 구속이 됐어. 이 양반이 구속이 되니까 한 편집국안에서 나까지 구속시키면 2명이잖아. 그럼 이제 한국일보 윤정기에다 이제 모래 퍼놓고 이제 기자들이 그 분위기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국일보가 조선일보 정도 성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문사의 편집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나를 풀어줬어. 조사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자들이 그렇게 힘이 좋았었어요. 그때가 좋은 시절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자 권력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80년대에 스포츠 신문들이 스포츠 서울하고 그때 돈 잘 됐지. 한 돈 100만 잘 부 나갈 때. 그때 돈 잘 됐지. 그때 연예부 기자 한 명이 연예인 하나 죽이고 살릴 때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연예 기획사, 그 당시 연예 기획사는 뭐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인데. 깡패 운전기사. 네.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유명한 여가수 면도칼로 걷잖아. 네. 그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는 거. 그 뭐지? 아닌가? 아니야 추. 추. 김추자. 네. 김추자 그 저기 연예기획사 그 운전기사 녀석이 얼굴 면도칼로 가갖고 아주. 그래서 그때는 무슨 연예인 기사를 좀 안 좋은 거 쓰려고 그러면은 매니저가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봤어. 그래서 기자들이 연예 기획사 부르고 뭐 여배우 부르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요. 저는 뭐 그 시대 때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뭐 한국일보가 일간 스포츠 같이 썼죠. 같이 그래서 썼다고. 스포츠 서울하고 딱 두 개 있을 때. 나중에 스포츠 생겼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90년대 이후에 인터넷 신문이 많이 늘어나니까 역시 연예 이 기자들도 이제 권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뭐 한류까지 겹쳤고 벤처가 겹쳐서 연예 기획사들이 코스닥으로 막 상장할 때. 그렇죠. 2004년대.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 연예 권력이 너무 막강해지고 연예 언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대였는데. 그 기자가 쓰레기가 되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2003년도인데 2004년도에 그 우리 브레이크 뉴스에 연예 기자 한 명 있었어요. 저는 연예 기자 딱 한 명만 데리고 일을 했었는데 패션지 여기자들하고 이렇게 저녁 자리 한 다음에 아침에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하소연 한다. 이제는 기자를 안 무서워하고 연예 기획사들이 오히려 우리 이제 여기자들 패션지 여기자들한테 우리한테 막 몸을 요구한다. 매니저가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어떻게 그래? 지금이면은 나 신경도 안 쓰는데 그때는 그때 제가 지금은 이제 아니 뭐 기자들이 뭐 얻어맞고 다니면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보고서 말 조심하셔야 돼. 그게 나이트가 여기자 직업적으로 모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뜻을 정확히 밝히죠. 그걸로 박살 났어요. 안 그래도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신경을 그러니까, 안 쓴다. 내 비즈니스가 기자들이 아니다. 뭘 어떻게 뭐 불이익을 당하고 신경 안 쓰는데 그때는 제가 젊었고. 그러니까 이건 성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기자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기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연예 권력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기자가 몸 팔아서 취재해야 되는 시대라는 또 칼럼을 썼어요. 그랬다가 걔 박살났죠. 섹시스트라고. 연예 기획사를 깐 거예요. 어떻게 연예 기획사 따위가 기자들을 좌지우지하고 어떻게 기자한테 몸을 요구하냐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는 이게 올라왔을 때는 다들 기자들만 봤기 때문에 제 의견에 그냥 공감을 했다고 이제 알잖아요. 기자들 권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근데 이게 갑자기 네이버 탑에 한 달 뒤에 올라가더니 이게 대중화가 돼버린 거예요. 대중화가 되더니 그 다음엔 여기자를 여기자를 창녀로 몰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요. 와, 이러 돼가지고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나는 기자를 지키겠다고 쓴 column인데 변희재가 여기자를 창녀로 몰았다 하면서 막 한겨레 기자, 그 CBS 기자, MBC 여기자들이 전화 사방팔방 와가지고 네가 우리를 창녀 취급했냐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그거 말 조심해야 돼. 와, 그거 말 조심해야 돼. 제가 여기자협회 회장을 만나서 A4 10매짜리 사과문을 썼죠. A4 10매짜리. 이거 오늘 또 그 발언했다가 또 A4 이번에 20매 쓰는 거 아니야? 나까지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발언에 저는 보셨겠지만 저는 이 문제 시되는 발언에 발 빼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까? 저는 사과문 안 씁니다. 이걸로 가르마했습니다. 열매 사과문이 그거예요. 아니 정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를 꿈꿨고 근데 연예인 매니저가 이렇게 기자를 무시하고 이 현실에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싸우겠다고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약간 좀 진실의 냄새가 나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거 100% 걸리는 거야. 거기다 또 내가 해명을 할 때 그래도 기자가 이 방송 작가보다는 좀 권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기자들이. 왜냐면 기자는 정규직이고 대부분 작가는 그렇죠. 비정규직에서 근데 이거를 설명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 작가들이 정말 권익을 침해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기자들까지 이럴 줄은 몰라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했더니 방송 작가 협회에서 방송 작가들은 원래부터 몸을 팔았다 뭐 그 얘기냐 방송 작가 협회 또 장문의 사과문을 쓰고
그때 이제 제가 사건만 썼구만. 그리고 그때 제가 참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그때 SBS 라디오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작가가 저한테 메일이 오고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몸 파는 여자로 보고 있었는데 작가의 남편도 저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너는 내 부인을 난리가 났어. 제가 그래서 한 3개월 절필했었습니다 그때. 야, 진짜 그때 사람 될 뻔했구나. 그때 6개월 면접했으면 변 대표가 지금 사람이 됐어. 이렇게 극우 괴물이 아니야. 남들의 말은. 근데 여기서 잠깐요. 앞으로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스스로 뭐 극우 이런 말을 하는 건 제가 저를 고발하진 않지만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극우는요, 정치 철학, 정치 사상에서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폭력지상주의예요. 그럼 제가 오늘 지금 폭력 쓰려고 이거 장갑 끼고 났냐 그게 아니라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덕수궁 앞에서 설날 집회를 하다가 그 무대장치 걷다가 공업용 면도칼로 심하게 뱄어요. 그래가지고 붕대를 갖고 다녔는데 아침에 무슨 짓을 하고 나왔더니 붕대에 때가 꼬질꼬질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 다음 모자는 폭력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오늘도 하루 종일 집회여갖고 모자랑 신발이 지금 이런 그 상태고요. 여기 또 기모 청바지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폭력지상주의여야 되고 두 번째는 민족지상주의여야 돼요. 그러면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자. 그 다음에 뭐 짱깨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용어입니다. 제 용어가 아니라 짱깨, 쪽발이, 양키, 로스케 이거 다 그냥 물리치고 조선민족이 우주에서 제일 순결하고 우수한 민족이다. 이래야 이 두 가지 민족지상주의, 폭력지상주의가 결합돼야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엊그저께 일베더러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데 그거요 다 지금 캡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좋아진 다음에 전부 모아가지고 지금 수조 원짜리 지금 저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거를 위한 특별한 법무법인을 만들고 제가 사무장을 맡으려고. 나 노후 자금 좀 벌려고. 그러니까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해서 법무법인으로 또 돈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김영란법으로 승부 걸었지 않습니까? 맞아. 그 지금 몇 명 걸었어? 저는 이제 언제 50개 정도 걸었는데. 근데 나랑 그때 약속했잖아. 나 몇 프로 주기로 했지 그때? 아니요. 근데 녹음해놨어 녹음. 이게 지금 사실은 기자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가 드러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가 김영란법 적용된다는 것은 원래 반대하는 입장인데 민간 기자가 공직자랑 똑같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근데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으면은 지켜야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킬 때까지는 지켜야지. 그럼. 근데 심수미 저 JTBC 기자 그때 뭐 박성현 주피랑 같이 가서 우리가 기자회견했는데 그 조작 그날 내가 애꿎은 형사를 테러법인 줄 알고 팔 뻔했잖아. 조작 보도에 주범을 상을 주니까 우리 가서 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의장 만찬을 한 겁니다 저녁 때. 그렇죠. 우리 기자가 그때 들어갔었죠. 그런데 뭐 거기에 손석희 씨가 뭐 보디가드를 2명을 보내고 또 경찰도 보디가드 3명을 보내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변 대표한테 보냈다는 아니 심수미한테 경찰이 3명을 붙였고 손석희한테 아이고 참 경찰도 순진하고 5명이 보디가드를 둘러싸가지고 이제 잠깐 내가 여기 선언을 할게요. 우리는요 굉장히 양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살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법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같이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 겁나가지고 보디가드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저한테 온라인 성금으로 지원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은 40명 정도 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문제는 거기가 만찬을 하는데 중식을 먹었다고 저한테 이제 기자가 보고서 제가 프레스센터 확인하니까 프레스센터의 중식 만찬은 49,000원이 최저다.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9,000원. 근데 김영란법은 3만원 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걸리는 거예요, 100%. 100% 걸리는데 여기저 앞에뿐이 아니라 그러면은 프레스센터가 만찬 행사를 대부분 기자나 교수가 하는데 지난해 9월에 김영란법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인들을 위한 재단에서 만찬 행사비를 3만원 이하로 낮춰놨어야죠, 프레스센터가. 근데 그냥 49,000원 해놨으니까. 못 낮추죠? 왜 이런 거 독립.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했던 기자들이 했던 만찬은 다 걸리는 다 기억난다. 근데 그게 왜 돈이 돼? 왜 돈이 되느냐? 자, 그 당시 여기 옆에 140명이 먹었습니다. 49,000원짜리를.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하면요, 과태료를 물려요, 국민권익위. 법원에 넘겨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예. 지금까지 기병난법 걸리는 사람들은요, 서민들이 예. 경찰이 좀 도와준 거에 대해서 떡 선물하다 걸리고 그랬어요. 예. 근데 기병난법을 잡겠다는 최고 위층은 한 명도 걸린 적 없고, 예. 다 시골에 계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떡역란법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태료를 2배밖에 안 물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뭘 알겠어요, 그 아주머니 시골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3만 5천 원짜리 선물 주면은 7만 원 과태료 물렸는데, 이거는 기병난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기자들이 대놓고 어긴 거 아닙니까? 백두대낮에. 그러니까 아니 그거 신고하면 왜 돈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 대기라고 하니까 살짝 도망다녀. 돈안 주려고. 논리가 있어요, 돈을 벌지. 5배를 물린단 말이에요, 과태료를. 5배를. 그러면 4만 5천 5만 원짜리 5배를 물리면은 1인당 25만 원 물리는데 140명 아니에요. 예. 그럼 얼마입니까? 140명에 25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국가가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그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3천만 원 다 주는 거야? 3천만 원 가까이 좀 2천이나 1,500 정도 주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파파라치네. 완전 김파라치 하면 되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50개를 따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9월부터 있었던 언론인 50건? 50건을. 50건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 대충 한 100명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50건을. 비슷할 거예요, 여기저기 다. 그럼 5천 명이네. 그렇죠. 5천 명에 5만 원 잡고 25만 원, 20만 원씩만 20만 원에 5천 명이면 한 10억 되나? 그러니까 3천만 원에 50%니까 10억에서 15억 정도가 국가가 잘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돈을 걷는 거 아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얘기를 제가 바쁠 때 얼핏 듣고 내가 변동지 그 돈 받으면 나 한 10%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해요 그랬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공개적인 데서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야 돈이 무섭다. 아니 근데 이게 치사하다. 돈을 아유. 제가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논리적으로는 제가 한 7, 8억은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기자들 개개인이 낸 돈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 돈을 갖고 내가 놀았다가는 가만두겠어요, 저희 기자들이. 수천 명의 기자들이. 아니 어차피 변 대표는 인생 조졌어. 종친구 하니까 그냥 눈 질끈 감고 그 돈 갖고 놀아. 놀면 나중 끼워주셔. 근데 이게 진짜 난 정말 기자들을 실망한 게 프레스센터 다 언론학 박사들이 다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예. 제일 먼저 공공기관으로서 3만 원 낮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만 9천 원 했다는 예. 얘기는 그냥 어기겠다는 얘기예요. 설마 그러네. 우리 건드려? 이 사고 방식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갑질이지. 이게 갑질이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제 숨을 좀 고르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레기라 그럴 때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기자의 집단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직업 모독적인 거예요. 어쨌거나 기레기가 이제 저도 기자 출신이고 또 여기는 이제 기자로부터 아주 대기자로부터 사살을 한 우리 변 대표는 그런 경우인데.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잠깐 이러다가 또 맞아 죽는다. 내 기자 출신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이렇게 그게 이제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는 정말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거의 깡패예요. 일본 말로 곤조 부리고 돌아다니는 깡패인데 지금 기자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지금 기자는 사실은 주요 취재원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그게 뭐 국회의원 국회가 됐던 국회라 그러잖아요 요새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아니면 그게 좀 나가는 무슨 연예기획사가 됐던 좀 잘 되는 연예인이든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린다. 줄 서든지 아니면 이제 예전에 그냥 지면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남을 공격할 때 사실 주로 기자들이 미리 좀 알려주고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니까 지면이 무한대 아닙니까? 예. 매체가 많으니까 일단 엎드려 기고 싶어도요. 엎드려 기려고도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엎드려 기는 일단 가서 뛰어가서 눈에 딱 띄는 다음에 쫙 엎드리는 거야 이게. 안 보면서 엎드려 길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서. 그러니까 일단 눈에 딱 기러기 폼이네 기러기 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사로 지르고 시작합니다. 그러네. 막 질러야지 일단 눈에 띄어야지. 그러니까 질른다는 게 까는 기사가 아니고. 그거 두가 까는 기사도 있고, 사냥하는 기사도 있고. 아무튼간에 날 좀 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빌던 협박을 하듯이 하게 되니까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네. 그리고 요즘엔 또 이제 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이나 이런 게 또 워낙 막강하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네.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이제 지금 한 명이 쓰면은 수십 명이 같이 따라 쓰는 거지.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시 바꿔서. 네, 토시 바꿔가지고 검색어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냥 몇십 개가 쏟아지는. 그래서 연쇄 오버가 나오겠죠. 연쇄 오버. 거기다 또 어뷰징하는 또 알바생들도 있잖아요. 알바생들 있죠. 네. 그 어뷰징이라 그러거든요. 검색 순위 올리는 거.
이게 클릭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조. 저는 이제 종이신문이나 방송사 대학 시절에 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폐쇄적이어가지고 어떻게 언론이 제일 되겠냐 해서 예. 다매체 시대를 되게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야 매체가 다양화되면은 상호 질적 경쟁으로 좋아지겠다. 원래 일반적인 시장 논리 아닙니까? 근데 변 대표의 문제가 뭔지 알아? 순진해. 그래갖고 혼자서 탁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러면 이렇게다. 이렇게 혼자서 딱 계산을 해. 근데 세상은 항상 이렇게 우회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게 그러면 안 됐냐? 많이 진입했으니까 경쟁을 통해서 질이 좋아졌는데 왜 질이 더 나빠질까 생각하니까 애초에 그럼 예를 들면은 조폭이 많아지면은 조폭이 경쟁해서 좋은 조폭이 나오느냐? 처음부터 아닌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아닌 거야 그냥? 네. 처음부터 기자 사회가 잘못돼 있으니까 경쟁을 하면 할수록 더 질 나쁜 기자들이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를 들어서 요새 기자들은 옛날 30년 전에 조폭성도 아니고 힘 있는 조폭성도 아니고 이건 그냥 동네 거의 뭐 저기 동네 일진도 못 들어가는 것들 그냥 어디서 면도칼이나 씹는 거 좀 배워갖고 와서 그렇죠. 아무데나 막 뱉고 다니는 거의 그 수준이 그 수준 됐다. 된 거죠.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취재원이 좀 괜찮은 취재원 같다 그러면 그냥 쫙 엎드려서 모시겠습니다. 뭐 거의 그 수준이다. 지금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바로 JTBC 지난번 덴마크에서 정유라를 기자가 직접 덴마크 검찰에 신고하는 사건. 신고가 아니죠. 그거는 밀고라 그래요. 이거죠. 모함 밀고야. 그러니까 영어로 rat. 그 요새 미드 보면은 경찰이 가서 너 임마 저기 거기 정보 좀 그 사람 어디 간 정보 좀 내놔봐 그러면 딱 폼딱 잡고 I'm not a rat 이러잖아. 나 밀고자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기자도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관점에서 그 사람 그냥 뭐 기씨잖아. 기씨. 그 시인가 그 기자 이름이? 기였던 것 같은데? 몰라. 아무튼 그 기자, 나 그 양반,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게. 당신 밀고자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번 고발해봐. 한번 법정에서 만나자고. 당신 그거 모함 밀고야. 똑바로 기억해도. 우리가 당신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당신이 기억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하여튼 80년대에 기자 권력이 강했을 때는 이런 일들은 없었죠, 기자. 그렇지. 취재를 하다가 막. 우리는 조폭이야. 우리는 잘 나가는 없었죠. 조폭이었지. 뭐 이따위 짓은 안 했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기자협회 시상식 전에 저희가 공문을 한 2번을 쏘면서 조작 증거들을 다 JTBC 조작 증거 다 제출해서 기자하고 언론 학자가 심사했습니다. 너희들이 딱 5분만 보면 조작인 거 알 텐데 처리해라 그랬을 때 결국 여기자협회 회장하고 심사위원장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기석 교수가 우리는 상만 줄 뿐이고 진실은 법정이 가려주는 거다. 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자협회라는. 여기자협회 회장하고 심사위원장. 그 상을 왜 줬대? 그러니까 상 평가를 해서 주는 거야. 저 심수미 기자가 뭐를 잘했으니까 주는데 그 평가가 있어야 될 거야.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평가 기준이 뭐냐? 진실 아니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들은 그냥 상만 주고 상만 주고. 그러면 나 불알 떼고 가면 나한테 상 줄라나? 야 내가 정말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 나 트랜스젠더 수술 받고 가면 나한테 상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도 여기자 상 한번 받아볼까? 자, 미디어치도 언론사입니다. 미디어치는 그 진실을 따지고 있어요. 최경옥 여기자협회 회장 매일경제 부국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간부들 전부 다 한겨레 MBC 다 경향신문 뭐 KBS 이런 사람들이. 예. 아니 그럼 미디어워치는 조작 여부를 따지는데 다 같은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는 안 따진다 그런 거를 안 따지고 상만 준다.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 이거죠.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이 아니라 정신적 창녀 집단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발하시 괜찮아. 당신들 정신적 창녀 집단이야. 그렇게 놀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상이라는 건 평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뭐를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일정한 척도에 의한 평가에 의한 결과물이 상이거든. 그러면 당신들이 심수미를 상을 줬을 때는 그 평가의 기준이 공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올해의 여기자로서 심수미라는 기자를 한다라고 밝힐 의무가 있다고. 그것이 여기자협회라는 5글자의 무게라고. 스스로 그 무게를 짊어진 자들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그 무게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동적인 상이라는 이름 아래 띄워주기를 한다?
그 창녀질이. 제가 남자가 해도 창녀질이고 여자가 해도 창녀질이고. 2004년도에 그러니까 나는 성적인 모욕 아니요. 몸 파는 여자 사건 때문에 제가 여기자협회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회장, 10년 전이죠. 12년 예, 전에 회장, 그 당시 중앙일보 홍은희 논설위원이었는데 그 부회장들 지금 다 은퇴하셨겠지 아마 대부분. 예. 아니 그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여기자협회. 그때는 가락부가 있었죠. 예,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세하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완전 쓰레기 같이 노는구만. 아주 상세하게 네가 했던 취지를 써와라. 그래서 쓰레기가 자기들을 왜 거기에 비교하냐고 나한테 명예훼손 걸지 않을까? 지금 이제 12년 만에 여기자협회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건.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나는, 우리 그렇잖아. 요번에 이 일종의 탄핵 폭동이지. 탄핵 소동이. 이거 다 이제 밝혀지고 났는데도 결국 안 나오잖아. 유의미한 게 안 나온다고. 그럼 이 탄핵 소동에, 그럼 이걸 누가 이끌었냐? 결국 조선중앙동화 포탈, 조중동포가 이끈 거 아니오. 그래서 사람들을 3달 동안 세뇌를 물려온 거라고. 그러면 기자협회 상이라는 게 누가 더 잘 세뇌 프로그램 돌렸냐 상이야. 그러면 나치 아이만 상 아니오. 그 수상 이유도요. 나치 상이잖아. 나치 상, 공산당 상이고 이게. 설사 조작이 아니었다. 수상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자 태블릿 PC를 특종을 해서 뭐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다. 이거 좋다 이거야. 물론 조작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뒤에 탄핵을 이끌었다가 수상의 이유인데 아니 기자가 기사를 써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뭐 실천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상을 줍니까? 수상 못하는 거예요. 탄핵을 이끌었다는 수상사에서 빠졌어야 돼요 원래부터. 그럼. 근데 지금 이 여기자협회뿐이 아니라 관훈클럽 있잖아요. 그 관훈클럽은 언론계 시니어들이 모인 거. 예, 거기도 그렇게 썩었어? 상을 줬어. 거기 상을 줬는데 JTBC에 거기도 탄핵을 이끌었다가 다 수상이에요. 아니, 관훈이 지금 내 또래들일 텐데. 그렇죠. 네, 관훈클럽. 약간 약간 아는 거? 거의 이제 부국장 정도 수준들이죠. 약간 아래. 뭐 50대 초반. 이 정도까지 썩었나? 관훈까지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관훈클럽에서 상을 주는데 탄핵을 이끌었다가 지금 관훈클럽이야? 아니면 전대협 동호회야? 그래서 전대협 동호회 하는 거야, 지금?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뭐 동지야? 일식임 관훈클럽이 동이야? 원래 이게 정주영 회장이 만든 거 아닙니까? 관훈클럽이 정주영 회장 그 막내 동생이 동아일보가 기자였는데 그래서 유학 가서 이제 독일에서 발전 경제를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병으로. 그래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은 이 기자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가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죽으니까 동생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돈을 줘서 언론 발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써라. 그렇게 만들어진 게 관훈클럽이고 그게 이제 신영기금재단이라는 데서 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금 탄핵을 이끌었다고 상을 준단 말이죠. 아니, 사실은 오늘 나오잖아. 우리 앞으로 이제 자유통일 유권자 본부하고 자유통일 해방군하고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2월 달 내내 오후 2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치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오후 5시에는 오늘은 JTBC, 다음 주에는 조선일보, 그 다음 주에는 SBS, 그 다음 주에는 동아일보. 그래서 2월 달에 목요일이 4번이니까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거시게 하는데 내가 이제 보면 그 사회 해체, 국가 해체를 조중동포, 조선중앙동아포탈이라는 4글자로 상징되는 거대 미디어가 주도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내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는 생업에만 열중하면 조선중앙동화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좀 기본 틀은 잡아주겠지. 우리 생업에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새누리가 뭐 혹은 여권이 사회를 좀 안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나서서 폭동의 주범을 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서부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었던 일이 펼쳐진 거예요. 태극기 물결이. 요번 사태의 최대의 피해자는 내가 보기엔 결국에 가서는 거대 미디어 권력이에요. 거대 미디어 권력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는 조금 깨인 사람들은 이제 삐딱하게 볼 테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보죠. 믿어. 네,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너희 나치냐? 너희 공산당이냐? 너희 나치나 공산당 세뇌보다 더 지독한 짓 하는 놈들 아니야? 왜냐? 나치나 공산당은 여기다 완장차고 해. 그게 나치인 줄 알아. 근데 이것들은 평소에 대한민국 걱정하는 척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국가를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는 그냥 칼을 질러는 거라서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 지금 실제로 조선일보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죠. 한 엄청 받았어요. 15만 부 정도가 절독이 됐다 그러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럴 때 120만 부다 그러면 50만 부는 어중이 떠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거 주고 뭐 주고 저 이제 사은품 주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집단이야 이거는. 그러면 충성 구독층은 이거 한 70밖에 안 된다고. 그 중에서 깎여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TV조선이 프로그램이 시청률 22위권에 진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22위권에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TV조선. 그러네. TV조선 제일 타격을 받고 있는 뭐, 거고. 방상원 회장 뭐 재산도 많으시고 뭐 힘도 좋으시니까 근데 버티시겠죠. 반대로 이제 이른바 제야 방송 유튜브 조회수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5배에서 10배씩 조회수가 폭발하고. 아니 그 좋은 시작에 뭐 했어 그러면 변 대표님? 저는 남들 방송사 좀 다 한 번씩 출연해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이 생겼어요 또 최근에. 못 보던 방송들 데일리 베스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일리 베스트는 익명이야. 거기는 보니까 저작권 위반을 하더라. 그러니까 안 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방송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가, 10몇 개씩 생기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종편을 틀어놓고 있던 사람들이 저거 끄고, TV조선 안 보고 유튜브로 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빨라질 거야. 이거 가속될 거예요. 점점 더 커지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는 꿈이 뭐냐면, 이제 리츠라고 해 부동산 투자사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해서 돈 많은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조선일보 4억 뭐 이런 거 사는 거야. 여기 위치 좋잖아. 조선일보 망하면 4억 팔아야 되잖아. 동아도 4억 팔아야 될까? 동아 사업 좋죠. 좋잖아 위치. 그러면 딱 하면 우리는 1층을 다 터 그냥 로비를 통으로 터갖고 거기에는 애국 집회는 항상 할 수 있어 무료로. 질이 나쁘면 안 와. 뭐 잘라버려. 질만 맞춰주면은 애국도 이젠 질을 높여야 되거든. 그때 같이 좀 투자할래? 저는 원래부터 미디어 사업을 늘 구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기회가 온 거죠. 뛰어온 거지. 이 잘못된 제도권 언론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새로운 대안을 원할 거고 뭐 그렇죠. 시장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전자 한좀 동아일보에 좀 기대 걸었는데 왜냐하면은 한탕 치고 해먹으면서 뭐 JTBC는 시청률 10% 돌파하고 어쨌든 해먹었습니다. JTBC는. 그리고 조선은 나댔는데 해먹지도 못하고 제일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조선이. 그럼 동화 왔다 갔다 했죠. 아니 이럴 때 동아가 치고 나가서 JTBC 조작을 밝히고 이러면 동아가 얼마나 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같이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나는 그 동화 김순동 논설위원 좋게 봤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탄핵 이 소동에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도끼를 세우고 난 그래서 저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그러니까 뭐 라스푸틴 얘기까지 꺼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 대통령이 색정광이라는 소리 아니오. 행간의 의미는 라스푸틴가 얘기까지 꺼내고 그러면 동아가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이거 동아가 그때 포지셔닝을 잘했으면 조선하고 중앙에서 이탈해 오는 걸 동아가 그냥 잡았죠. 먹고서 조중동 중에 베스트가 되는 근데 거예요. 지금은 뒤따라가다가 사실 나는- 경제력이 제일 약하거든요. 나는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이 경영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보다 좀 아래지 그 회장이. 저보다는 미국. 그렇지. 저보다 한 8살 정도 일 겁니다. 그 집안에 누가 뭐 전교조하고 뭐 그런다는데? 동아 집안에 뭐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뭐 이상한 색깔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지 그 자기 회사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좋은 그 회사의 기반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고 나갈 그 사람은 백치야 백치. 근데 사실 이제 동아가 경영 전략에 대해서. 조선보다 좀 강했던 게 그 논설위원진에 배인준 주간부터 해가지고 저기 권순할 위원 등등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이 있었지. 있었는데 배인준 주간이 EBS로 지난해 갔고 권순할 위원이 이번에 쫓겨났어요. 혼자 좀 덤비다 가셨는지 그 양반 괜찮은 양반인데 왜 쫓겨났어? 괜찮은 거니까 쫓겨났죠. 예, 이번에 쫓겨났습니다. 권순할 위원이. 네, 그러면서 나 그 소식도 잘 몰랐구나. 맞아. 그거 언제 들었다. 예, 핵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중심이 무너진 거죠. 동아가. 그러면 이제 동아는 김순덕이 판이야? 김순덕 주간이니까 김순덕이 주도를 하는데 그러면 맨날 동아일보라고 그래. 라스푸틴 비판일보라고 이름 바꾸지 그래. 김순덕이 라스푸틴 좋아하는 것 근데 같던데. 거기에 이제 또 함령 괜찮은 좀 젊은 논설위원 송상윤 논설위라고 있어요. 그 친구 좋아. 혼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 내가 송 의원이 언젠가 국정화 교과 썼을 때 그 왜 우리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있잖아. 그람시가 그게 이탈리아 천재 그 빨갱인데 이 천재 빨갱이가 이제 그때 이탈리아는 내 노가리 좀 풀게요.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자기들 혁명 노선대로 이탈리아에서 혁명을 일으켜라라고 이제 압력을 막 넣으니까 이 그람시가 야, 우리는 소련 같은 스타일의 폭동혁명이 아니야. 여기는 문화판부터 장악해야 돼. 그래서 문화 진지전 얘기를 펼쳤잖아. 근데 이제 이 송평현 의원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람시 얘기를 빗대서 얘기를 했어. 이제 그 사람 내가 좋아는 하지만 내가 또 말하는 거 좋아하는 놈이니까 날카롭게 글을 써가지고 야, 그건 송평현이 그 그람시 빗대서 얘기한 건 그건 잘못 빗대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한 줄 갈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온 거야. 박주필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필이잖아. 그래서 박주필이 자기 지금은 주필인가요? 그래, 내가 이따 얘기를 해줄게. 나는 우리 권 대표보다 조금 더 지능적이야. 어떻게 선거법을 빠져나가는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지적해줘서 결국은 고맙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나 그 양반이랑 밥 한 번 차 한 잔 마신 적 없는데, 내가 뭐 야인 글쟁인데, 정말 글쟁이 바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천한 레이어에서 노는 거 아니야? 몰라.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더 위야.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거를 꼼꼼히 읽고, 그렇게 리스판스를 이렇게 응답을, 내가 뭐 기대도 안 했던 응답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뭐 입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 느낌이 오더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차세대인데 이분 중심으로 동아가 가면은 동아가 살지.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도 그렇고요. 권순아 같은 사람 다시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가면 동아 살아. 한두 명씩은 있어요. 제정신 가진 기자들이. 그렇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쪽에 힘을 받냐 안 받냐. 근데 저는 너무 대세가 가서 사세가 추락하는 건 도리가 없는데 그 와중에 지금 조선이 이제 하도 기검을 해서 월간지성 문갑식 위원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갑식 이제 월간지성 편집장인데 조선일보는 다 광주 일고 임박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 송이영이 그 불구속이 뭐야 불구속이? 그 호화 유람선하고. 이거는 진짜 갑질이야 갑질. 뭐 잡질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긴밀하게 검찰과 유착되지 않고서야 저게 불구속될 수가 없는 건인데 뭐 이화여대 교수들은 뭐 학점 좋게 줬다고 구속시켜버리고 뭐 송영 아니 그 누구지 이화여대 그 유명한 소설가 이인화. 네, 이인화. 이인화 대한민국에 그래도 그쪽 분야 소설가로 넘버원이잖아. 그게 추리 뭐 이런 거죠 그 양반이. 그 사람은 이제 제국의 영원한 제국이라고 영원한 제국. 그런 거에서 많이 떴어요. 그걸 체육 특기생 학점 좋게 줬다고 이인화는 오랏줄로 묶어가고 송영이는 저기 주필이라는 권력위험에서 갑질해서 망해가는 회사로부터 수억 대잖아. 사실 그 피해액을 지면 근데 드러난 것만 그렇게 뜯어먹은 주필이란 자는 그냥 봐주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렇잖아. 진짜 저는 그래. 아직까지도 그래도 몇몇 소수의 살아있는 기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젊은 기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암담한데 대가 약해서 네, 대가 약해서 웰빙이라 그래. 요즘 TV조선이 또 이한우 전 문화부장을 출연시키더라고요. 지금은 당국대인가 교수로 갔는데 퇴직하고. 퇴직이 아니라 이한우도 이거 당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좀 책을 많이 쓰고 공부하는 사람은 교수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국대 교수로 갔는데 지난주부터 이한우 전 부장이 TV조선 나오더라고. 이한우 씨는 페이스북에 많이 활동합니다. TV조선은 그 인맥 정리, 그 광주일고 그 송이영부터 시작하는 그 인맥 정리하지 않으면 거기 TV조선이고 조선일보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내부에서. 그러면 나는 거기 정리 안 하길 바라. 그래서 폭삭 망했을 때 부동산 투자자 조직해가지고 조선일보 사업 인수하는 게 내 꿈이야. 이한우 선배나 방 회장 저택은 인수할 생각이 없어. 문갑식이나 다 제가 좀 좋아하는 언론계 선배들인데 이분들이 들어가도요 대세는 못 바꿔요. 조선 추락하는 거는 이미 대세가 너무 꺾여가지고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엔 대세가 이제 시작이야. 그렇죠. 앞으로 2년가 이거. 그리고 추락은 못 막을 겁니다. 이제 인터넷이 살아 있어서 옛날에 무슨 소리 했는지가 다 기억한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요 조중동이든 여기서 젊은 20, 30대 기자들이 받쳐야 되는데 이게 질이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질이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은 2000년 초반부터 이 조중동부터 KBS, MBC까지 전체가 다 강남 좌파를 다 끌어들였어요, 애들을. 그럼 강남 좌파 문제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스펙을 보고 뽑다 보니까 스펙이 되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가 약하지. 대가 이제는 약해 사람들이. 안 됩니다. 예, 제 덕분으로는 뭐 이한우나 문갑식이나 뭐 송평윤이나 이제 뛰어도 추락하는 속도만 막을 뿐이지 저거 추락하는 건 못 막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한 정치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선거법에 안 걸리는지 고백을 할게요. 창피한 얘기인데 혹은 자랑스러운 얘기기도 하지. 사실 내가 요새 그런 글을 안 써서 그렇게 대한민국 혹은 지구상의 유일한 팜플레티어잖아. 그러니까 팜플렛을 제가 기사를 쓰면 A4 기사 칼럼을 쓰면 A4 27장인데 그건 칼럼이 아니에요. 팜플렛이라고. 그러니까 팜플렛을 쓰는 사람을 영어로 팜플레티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18세기에 많았어. 18세기, 19세기에는 유럽에. 근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팜플렛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200년을 뛰어넘어서 그릇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도 내가 쓰고 싶을 때 봤으니까 나 같은 놈이 정규직 월급을 받는다는 거 웃기는 거 아니야. 아니 정규직 월급 안 받으면요 법상으로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야. 4대 보험도 없고. 그냥 명함만 보고 다니면 명함만 들고 다녀. 그건 상관없어요. 주필이라는 건 명함 고백했습니다. 저 뉴데일리 주필인데요. 명함만 있고 사실은 1인 미디어입니다. 필요할 때는 기자처럼 명함 쓰고 또 법에 걸리면 기자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보수에서 몇 명이 또 박성현 주필 명함 뺏겠다고 뭐 한 적이 있었는데. 전희경 사건 때. 전희경 사건 때 저거 뉴데일리 그 전경련 동원에서 광고 줄 끊어가지고 박성현이 주필 명함을 뺏겠다고. 그게 이른바 애국,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일부겠지만 사람들의 작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 명함은 그래도 파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자유총연맹 총재 특보로 일을 하는데 자총 조직이 그게 뭐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거의 그런 거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자총 내부에서 싸울 때 도저히 안 되면은 난 오늘부터 특보가 아니고 난 이제부터 기자다 너희들. 그래서 이제 태세를 전환시켜 버리거든요. 그래도 거기 멤버에 괜찮은 분들 많아요 곳곳에. 근데 좀 알아. 그리고 예전에 맞아요. 이 기자 근데 이제 조직이 공룡화돼 있고 관변나치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도 비슷해요. 그렇게 그런 기질이 많이 배어 있지. 움직이질 않으니까 저서 막 우라통 터지는 거죠. 예전에 이한우 기자하고 그 제가 그때 30대 초반 때 술 먹었어? 자주 먹었어요 이한우 기자하고. 그 양반은 나중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술버릇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집에 간다고 일어선 다음에 앞으로 90도 딱 넘어져서 술상에 이렇게 쫙 퍼져. 그러시던가? 그래서 도망가 난. 술을 워낙 좋아하잖아. 그때 저는 그때 갓 인터넷 신문을 창업했을 때고 그 당시 이한우 기자는 차장 때인데 제가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다. 왜 도전이나 이렇게 벤처처럼 이게 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거라 했는데 이한우 기자가 그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조선일보는 워낙에 이 최고급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 인재풀과 취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진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요. 뭐 이한우 기자한테 다시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바로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문제가. 그 이제 무슨 문제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먹물이다. 학벌이 있다. 남보다 좀 많이 한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이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는 상태가 사회에 만연해 버리잖아요. 기자가 그게 없어. 공무원이 그게 없어. 교수가 그게 없어. 학계가 그게 없어. 비평계가 그게 없어. 문화비평이 그게 없어. 이게 만연하면 사회가 해체돼 버려요.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유럽에서 1920년대 지식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지식인들이 전부 이 진실 존중 마인드가 없어서 사회가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식인의 배반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알잖아. 방다에 Treason of the Learned.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해체되고 나니까 뭐 나와? 결국 공산주의랑 파시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 소동 아래서 그래 조선중앙동아 포탈이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세뇌에 거부하는 그 세뇌를 거부하는
태극기 물결이 없었다면 해체되는 거예요. 이건. 적하고 뭐고 그거 이전에 사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같이 이거는 조중동포가 이건 잘못하는 거야. 이건 기레기들이 잘못하는 거야라고 들이받는 사람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탄핵 기각은 물론이려니와 궁극적 지향점은 결국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빈서브, 그러니까 파괴할래야 파괴할 수 없는 가치와 원칙의 정립, 자유통일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세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립시킬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레기들이 들끓고 있는 조중동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몇 달 가서 타격 기각된다고 멈추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봤거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나의 삶의 터전을 너희들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갈라진 혓바닥에 나오는 요소에 맡겨놨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본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이 싸움 멈추지 않아요. 멈춰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우리 다시 우리 변 대표 말씀 잠깐 한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마치면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 목구멍이 원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물론 좋은 직장 다니고 조선중앙 농합포탈 이런 좋은 직장 다니고 뻐젓한 기자 명함 파고 다니니까 그 위아래로 뭐 특히 위쪽으로 전대협 한총련 세대 부장 차장 눈치 보고 거기 휩쓸려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춘 기사만 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까운 기사를 쓰시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때 기레기가 아니라 기자, 저널리스트가 됩니다. 넘버 1, 넘버 2. 그러다 보면 쫓겨나요. 쫓겨나면 인생 대박입니다. 쫓겨난 것 자체를 훈장으로 달고 나와서 1인 미디어 하세요. 혹은 그런 종류의 길을 뚫으면 그 창의력과 그 열정이 있으면 거기에는 퇴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치매 오기 전까지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문전옥답을 읽을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그 위에 쌓여져 있는 넉 빠진 사주, 그 다음에 이 색채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전대협 한총련 세대 출신의 그 야리꾸리한 부장, 차장, 임원들을 들이받으셔야 돼요. 기자들이. 그래야 귀하의 회사가 살아나고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귀하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변 대표.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기자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이 기자 출신으로서 이게 보면은 전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소요소에 그래도 제정신 차리고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그 여기자 옆에 제가 엄청나게 욕을 하죠. 140명의 여기자가 모였는데 이 조작 보도에서 아무도 문제제기 안 했다. 이거 기자가 망했다 그러지만은 거기서 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나는 20% 있어.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데 안 돼서 마음대로 안 된다. 미안하다. 그럼 있단 말이에요, 양식이. 그리고 그건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요새 이제 태극기를 중심으로 그게 네트워킹 되고 있잖아. 그렇게 무서운 거죠. 다시 회복이 되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언론계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지 조중동이 다시 예전처럼 잘 나간다 그건 아니고 네, 그건 끝났어요. 끝났고 다른 방식으로 언론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정도로 지성과 양심을 갖춘 기자들이 있긴 있다 요새. 예, 예. 그래서 뭐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조선중앙동화나 뭐 네이버 같은 포탈에 이렇게 뭐 컴퓨터를 종이 납품하고 사무기기 납품하고 차량 납품하는 사업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기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집안이기 때문에 성금 받고 납품하세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기레기 천국을 마치겠습니다. 자, 천국에 계신 분들 부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지옥에서 행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